자, 통치의 기본 구조 기말 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식 문제랑 과제형 문제가 있는데요. 주관식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헌재 2009 2009년 3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2007 헌마 843 결정 이 이해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첨부해드린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부터 보시면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우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 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된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843 우리 판례는 16페이지 그 판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 교과서에서 읽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우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 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다.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대의제가 첫 번째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통치 구조의 구성 원리이며 두 번째 그 기본적 요소는 무엇이며 세 번째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는지 헌재 2007 헌마 843 결정에서 설시한 바를 한 문장에서 한 문장 또는 세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자, 요거는 우리 교재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8페이지. 자, 헌마 843 여기입니다. 자,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로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냐면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이고 자, 기관 구성권과 정책 결정권의 분리, 정책 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자, 그 내용들을 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그 기본적인 요소는 또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는지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요 한 문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문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판례는 그 아래쪽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의제 원리는 자, 그리고 정책 결정의 분리와 정책 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고 자유위임 관계 있게 된다는 걸 본질로 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우리 헌법의 정부 형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89 헌마 221 결정에서 자, 우리 헌법은 첫 번째 어떤 질서 보호를 최고 가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통치권들을 어떤 통치기구에게 맡기고 세 번째 어떤 조항들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치하였는지 한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자, 요거는 자, 우리 교재 4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헌마 221 또 보시면 됩니다. 헌마 221. 자, 헌마 221을 보시면요.
헌마 2일. 제가 첨부 자료에도 저기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랑 또 동일합니다. 자, 우리 교재 49페이지 헌마 2일. 자, 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 가치로 하여, 자, 첫 번째 문제였죠. 어떤 가치를 최고로 하는지.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발하는 정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취하는 한편, 이게 두 번째 문제였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그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 이른바 대통령 중심제의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헌마 2일. 자, 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4번은 내용이 긴데요. 자, 헌마 8.14 결정, 이제 이라크 파병 결정인데요. 이제 2003 헌마 8.14 결정이 이라크 파병을 대통령이 제가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파병 결정이 되었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여기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 대통령과 국회가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자제에 근거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하는 이제 아예 심사 자체도 안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문 앞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문 앞에서 형식에 맞지 않아서 이제 문 앞에서 이제 거절당한 거죠. 이제 각하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참여할 의사가 없는 외국의 분쟁에 국가의 고권적 지위에서 항한 파병으로 인하여 강제로 파병돼야 하는 군인이 있을 경우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그런 군인이 있다면 국군 파병 결정으로 이러한 군인한테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양심의 자유의 위협이 가해지는 등 그 개인한테는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면 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내 양심에도 반하게 된다. 즉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설사 파견 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 선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런 입장, 그리고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입장 가정을 해보면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 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 입대 예정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 이런 입장 A에 입각하여 해당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각하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헌법 소원은 이제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그 의무를, 어떤 행사를 하거나 불행사로 인해서 국가기관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거나 불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가 되면, 나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면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기 관련성, 그리고 직접성, 그리고 현재성. 이게 충족이 되어야만 헌법 소원이 가능합니다. 즉, 이 기본권 침해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어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돼. 또
안 되죠. 그리고 현재 내가 여기에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요 세 개가 다 충족이 돼야만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뭐 자기 관련성은 요거 지금 이라크 파병 결정을 그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이 누구냐면 일반 국민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 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면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 같고, 자기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죠. 군복 또는 앞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 입대 예정자, 차후에 또 그렇게 입대해서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인 경우에 각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되느냐, 이 반대 의견을 참고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자, 요것도 그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헌마 814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는 우리 강의 교환에도 있고요. 그 강의 교환 3장에도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여기 강의 교환 강의 교환 안에 있습니다. 내용이. 강의 교환은 3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고요. 반대 의견에 대한 그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 2003 헌마 814 그 판례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 의견을 보시면 다수 의견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통치 행위는 그래서 각하 결정이 내린 거고, 자, 반대 의견은 여기 끝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 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주의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자기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기 관련성이 일부분이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 이 사건 파견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즉 직접성과 현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하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으로 쓰면 되겠죠. 어떤 근거에서 각하해야 되는지,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요 내용을 그대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제 고로 없다가 이제 각하를 결정을 내리는 이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불체포. 자, 5번입니다. 헌법 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 조항의 문헌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불체포 특권의 예외 3가지를 서술하라. 이제 문헌은 여기 안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문헌에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현행범인 경우, 또 회기 중, 또 국회의 동의. 자, 요렇게 요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의 예외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의 예외 3개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범인 경우, 자, 두 번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있다면 체포 또는 구금이 될 수 있다. 자, 회기 전,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성립이 되지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예외로 불체포 특권이 예외가 된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기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현행범인,
자, 현행 범인을 보호 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죄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부당한 체포 구금이 될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별 보호한다는 건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두 번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예외가 된다. 즉,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기라는 것은 국회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회기 국회가 열리는 거죠. 정기회는 이제 우리가 예산 연말에 지금 10월달, 9월, 10월달에 이제 9월달에 예산에 할 때 그게 딱 정기회가 한 번 있고요. 나머지는 임시회. 이거는 국회의원 4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국회를 언제나 열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가 임시로 열리는 이거를 이제 열리고 있는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되지만 이제 회기가 열리고 있는 열리가 안 왔을 때, 여기 이제 회기 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불체포 특권의 예외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제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제형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과제형은 이제 가상의 사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상적 사례. 자, 가상의 사례가 3개가 있습니다. 1, 2, 3 쟁점별이 3개가 있는데, 자, 이러한 가상의 사례를 헌법 원칙을 대입해서 그 사례가 유언인지 합헌인지 결론을 서술하는 건데요. 우리 아까 출석 대체에서도 본 것처럼 그 헌법 원칙을 대입해서, 아까는 이제 대의제와 책임정치 원칙을 대입했는데, 이제는 이제 각각의 이제 우리 재정하고 관련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교재, 미리 한번 교재 보시면, 네, 127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세제도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이제 아마 눈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우리 세금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앞에는 뭐 다 홍길동이라는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자, 홍길동이라는 변호사가 변호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몽룡이랑 춘향이가 부부가 있는데, 이 몽룡이가 주택을 이미 한 채가 있는데, 춘향이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바람에 춘향이 자신이 또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구입을 하죠. 그리고 잔금은 6월 1일 날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서 보통 우리가 등기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잔금을 치르면서 저쪽에서 이제 등기를, 서류들을 다 받고 우리는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죠.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고, 보통 이제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 취득록세도 같이 보통 내죠. 그때 취득세도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등기가 완료됐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취득세에 관련된 그 A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잔금을 치른 6월 1일 날 바뀌었는데 6월 2일 날 개정이 바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시행이 됐느냐? 기존에 취득세가 1%가 나왔는데 주택 2주택인 경우에는 가산취득세 8%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취득세 그 과세 요건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보통은 우리가 잔금 치를 때
보통 잔금을 치른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봤는데, 이 개정된 그 조세법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그 날을 그 취득한 걸로, 그래서 그날 취득세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요. 보통은 6월 1일 날 잔금하고 등기 신청하고 취득세까지,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그 실질적인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이제 6월 8일 등기가 됐는데, 요 날 개정이 된 겁니다. A법이. 그러면서 바로 6월 2일 날 시행이 됐어요. 6월 2일 날 시행이 된 그 개정된 A법은, 자, 취득 시점에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으로 인해 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8% 납부해야 돼. 보통은 1%였는데 8%를 납부해야 된다. 자, 요거 첫 번째 것만 있으면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A법 개정되기 전에 A법에 적용이 받기 때문에 1%만 내면 되는데, 바뀐 그 개정된 A법의 A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 뒤에 부동산의 취득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본다. 자, 이때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때는 취득세를 낸 거는 무효가 되고 요때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8%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기 전에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헌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합헌이느냐는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거냐면요. 자, 요거는 교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신 거 있는데, 이 예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그 뒤쪽에 보시면 답안 형식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죠. 자, 주관식은 이렇게 이제 큰 1번에 1, 2, 3, 4, 5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과제형은 서론, 본론, 결론을 목차를 만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자, 서론, 본론에는 첫 번째 해당 사항 여부, 두 번째 헌법 원칙, 세 번째 헌법 원칙, 그 사례를 각각을 쓰시면 되고, 결론을 쓰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헌법 원칙에 대해서는 먼저 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어떤 헌법 원칙이 문제가 된다, 또는 어떤 헌법 원칙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원칙이라는 거는 그 원칙의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런 이렇게 한다라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또 헌법 조문을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몇 조 몇 항에도, 자, 이렇게 그 조문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이 이러한 원칙을 내포하는 규정을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헌법 원칙에 대한 첫 번째, 헌법 원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헌법 원칙이 헌법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거를 내포하는 헌법 원칙을 내포하는 헌법 조항이 몇 조에 있다. 이제 이렇게 헌법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이라든지 해당 사안이 어떤 사항이 있는데, 자, 해당 사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이러한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헌법 원칙의 취지에 어긋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쓰시면 되죠. 또 헌법재판소 판례도 하나 더 이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자,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렇게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결론, 해당 법 조항은 각각 법 조항이 이제 A법 A항, A법 B항, A법 C항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해당 A법 A항은 해당 사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예의를 들었던 헌법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자, 이렇게 논리를 헌법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논리를 전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헌법 원칙을 먼저 규정을 하시고요. 또 헌법 몇 조 조항에 이런 헌법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든지 사안은 어떤 사안이고 이러한 사안은 우리가 일본에 위에서 살펴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더 드시는 거죠. 판례도 이렇게 유사한 사안에서는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해당 사항, 해당 법 조항이라든지 해당 사안은 위헌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리 전개의 패턴에 맞춰서 그대로 이제 끼워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재 1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급 금지 과세. 자, 소급 금지 과세라는 거는 자, 헌법 13조 제 12항에서도 이제 소급 금지 과세에 대한 내용이 내포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먼저 소급 금지 과세라는 게 이미 끝난, 이미 종결된 어떤 법률 관계라든지 사실관계를 새로운 법으로서 거기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여 이게 이미 성립 이후에 이미 종결됐죠. 새로운 세법,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거를 소급하여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드린 거고요. 우리 헌법 조항 13조 제 2항을 보시면 자, 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여기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과세에 대한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을 내포하는 헌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의를 하시고요. 이거를 내포하는 헌법 조항은 13조 제2항에 자, 이런 조항이 있다. 조항을 한번 인용을 하시면 되죠. 인용을 하시고 자, 이런 내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서 첫 번째 헌법 원칙과 헌법 조항을 들었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법 조항. 그런데 개정 전에 있는 A법은 우리가 개정 전 A법은 부동산 취득 시점을 사실상 취득 시점, 즉 잔금이라든지 등기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상 취득 시점으로 과세 요건이 이미 충족된 걸로 봤죠. 개정된 A법은. 그래서 개정된 A법에 의하면 모두 법률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났죠. 과세 요건.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개정된 A법 A 조항은 부동산 취득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A 조항이 개정이 된 거죠. 이거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미 종결한 과세 요건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조항입니다. 개정된 A법 A항이. 자, 이거는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진정 소급 입법이다. 자, 이러한 개정 A법 A항은 진정 소급 입법이다. 우리가 소급 입법이면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이 있는데요. 진정 소급 입법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서도. 근데 부진정 소급 입법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판례에서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정 소급 입법. 이미 사실관계, 법률 관계가 종료된 것. 부진정 소급 입법, 부진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사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소급 입법이긴 소급 입법인데 조금 진정 소급 입법에 이제 유사한 소급 입법이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소급 입법은 아니고 조금 유사한 소급 입법이다. 그거는 이제 아직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가 진행 중인 거를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거는 진정소급입법을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춘향이는 자기가 취득 시점에 취득세를 낼 때 새로운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8%나 되는 취득세를 납부할, 부동산 취득 시점도 바뀌면서 8%를 납부해야 될 거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러한 춘향이가 알고 있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는 이런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해서 조세를 부과를 해야 될 어떤 공익상의 이유도 없다. 즉 공익상의 이유보다는 그 불이익을 받는 사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례를 한번 더 한번 보실까요? 판례에서 자, 2012 헌바 105라는 판례 있는데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이 판례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판례 제가 표시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헌법 제13조 제2항, 요게 아까 우리가 봤던 헌법 제2항이죠. 소급입법에 관련된 거. 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범주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금지하는 것은 헌법 13조 제2항에 의해서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의하면 자, 막 여기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소급입법이 있는데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이미 종결한 과세 요건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된 그 법은 개정된 A법 A항은 이미 종결한 과세 요건 사실에 소급하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서 따라서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원칙에 금지되는 이미 사실된 완성된 사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라고 판례에도 이렇게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결정한 바 있고요. 자, 이 내용을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한 그 판례 예를 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소급입법을 허용될 수밖에 없는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과연 그런 공익상 이유가 있느냐? 자, 전혀 공익상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인지. 자, 소급입법을 통하여 여기는 이제 이자 상당액 포함한 조세 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이제 우리 그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이러한 소급입법을 통해서 춘향이는 8%나 되는 추가 소득세를 추가 취득세를 내야 부담해야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춘향이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 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판 대상 조항, 즉 A법 A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취득세를 8%나 내야 하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취득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서 생기는 게 이제 소급입법이 된다는 거죠. 그 빨간색 부분이 여기에서는 A 조항에 대한 그 위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 8%에 대한 부분 뒤에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자, A법 B 조항을 보시면 자, A법 B 조항은 1가구 2주택이 됐는데요. 춘향이랑 몽룡이가 서로 세대 합산이기 때문에 2주택 소유 여부를 산정하여 가산 취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이며, 개인이면은 여기에 상관이 없죠. 목룡이, 춘향이 서로 다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세대에 따라서 가산 취득세를 낼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 뒤에 목룡이와 춘향이는 둘 사이가 단순한 연인이거나 사실혼이었다면 각각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가세표준 구간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추가 취득세를 내야 하는 그런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둘 사이가 법률혼을 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A법 B조항에 의해서 세대 합산에 의해서 추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자, 요거는 관련된 법 규정은 헌법 조항이 이제 조세 평등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 8이나 헌법 206, 헌법 112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조세 평등주의 또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세 평등주의가 있고요. 지금 조세에 대한 관련된 거라서 조세 평등주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조항은 헌법 11조 1항 평등의 원칙에 있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이 내포하고 있죠. 조세 평등주의를. 자, 헌법 36조 제1항에도 여기에 대한 헌법 원칙이 있는데요. 국가가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 보장을 해야 되는 국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도 위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네, 평등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먼저 원칙은 해당 사안은 조세 평등주의에 대한 원칙이다. 관련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조세 평등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교재 127페이지에 그 조세 평등주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127페이지를 보시면 조세 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1항의 그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 과정이나 행정 과정에서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또 헌법 38조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 의무는 조세 평등주의에 따라 개인의 저력에 상응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세 평등 원칙에 따라서 조세 입법은 조세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 적용에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자, 요 밑에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조세 평등주의에 대한 원칙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헌법에서도 11조 제1항에서 이러한 조세 평등주의에 내포하고 있죠. 내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조세 평등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판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첨부를 해 드렸는데, 자, 93 헌바 2라는 이제 판례입니다. 여기 조세 평등주의가 조세 평등주의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조금 내려져 있길래 여기를 참고해서 조세 평등주의 원칙을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 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조세 평등주의라 한다. 자, 요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 있는데 현재 요 법 조항 사안은 어떠냐?
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헌법 36조 제1항 한번 보시면 조세평등주의 외에도 아까 국가의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6조에 보시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36조 제1항에 국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장 의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도 위반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여기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신 2001 헌법 8.2와 2006 헌법 112 여기 내용들이 다 조세평등주의보다는 그 36조 1항 네,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에 대한 위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판례 결정을 하나 명시를 하시려면 아마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판례에선 다 36조 1항에 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자, 논증은 어떻게 펼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헌법 원칙이 있는데 현재 사안은 어떤 사항이냐? 목련과 춘향은 A법 B조항에 따라 자, 2주택자로 가산취득세를 부담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죠.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 한 주택자로 가산취득세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제가 여기 인용한 겁니다.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을 강요한다. 이거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죠. 또한 세대별 합산 규정을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제 조세를 하고 조세 회피를 금지시키고 국가의 재정이 이제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안은 이러한 헌법 원칙, 조세평등주의와 헌법 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A법 B조항은 조세평등주의 또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 자, 이렇게 논리를 적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되는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결정요지 2001 헌법 8.2부터 보시면요.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 보장 의무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국가의 역할, 또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과제가 적극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금지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법률 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 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당한 경우에만 위배되지 아니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배된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전략 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 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이죠. 또 그 뒤에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을 취급하는 것은 또한 헌법 36조 1항 국가의 의무 혼인과 가족을 보장해야 되는 국가의 보장 의무도 위반한다. 자, 이렇게 그 위헌의
위원회의 논리를 여기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사례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법의 C조항은 이 주택장은 종합부동산을 납부해야 하는 바 주택의 가액 산정은 부과일 당시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이러한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행정부는 매년 부과일에 주택의 시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 고시된 바에 의하여 춘향이와 목룡의 주택이 과세표준 중 어느 군가에 해당하느냐 정해지고 그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되었다. 자, 요거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헌법원칙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원칙이 문제가 되고, 자, 이런 헌법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교재 129페이지에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중간에 자,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 의무자, 과세물권,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모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되는 원칙입니다. 조세가 국가 재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국민한테는 강제로 징수되는 거죠. 국민이 이제 강제로 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과세 요건은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러한 원칙은 우리 헌법의 38조와 59조에서 이러한 과세 요건 법정주의에 대해 규정이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8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과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법률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안이 어떤 겁니까?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냐면 부과일 당시에 현황에 의한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 절차는 어땠고 과세 표준이 무엇이고 세율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요건은 전혀 규정이 없고, 또 하위 법규에 유임한다라는 것도 전혀 있지 않고, 즉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장관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위임을 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냥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결정을 한다는 조항으로만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설명했던 과세 요건 법정주의의 헌법 원칙의 위반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자, 라고 이제 논리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부동산세인데 여기는 상속재산입니다. 요 결정은 자, 헌법재판소 99 헌방 54라는 54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에 현황에 의한다는 막연한 규정을 둔 이 구상속세법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한다라는 걸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 결정으로 인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보시면, 자, 우리 헌법은 38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지고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자, 이런 과세 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아까 봤던. 그리고 그런데 이 현재 여기서 규정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법률 조항은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 어느 법률 조항에도 규정되지 않고 위임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납세 의무자로서는 법률의 위임에도 근거하지 아니한 시행령 및 기본 통칙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만 비로소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 세액,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죠. 우리 사례에서는 산출 근거가 되는 상속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의 평가 방법을 알 수가 있고 그 고시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판례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사례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말 과제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